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한다고 까불까불대면서 서다가 강의하려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긴장도 되고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그냥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섰고요.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외부 강사처럼 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코로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많이 얘기하죠.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을 찾으려면 뭔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좀 뭔가 추이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6개월 됐어요. 6개월, 7개월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코로나만 갖고 찾기에는 코로나 시대는 이런 시대고 코로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대안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지나갈까 라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코로나를 시대 이전에 먼저 말했던 그때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제 클라우스 슈바비 회장이 처음으로 화두를 던집니다.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 4차라는 얘기는 뭐죠? 1, 2, 3차가 있었고 이제 4차가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벌써 1강 때도 좀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강의에서도 좀 들을 법한 얘기들인데 한 번 더 이해하고 반복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특징이 뭘까라고 얘기하면요. 초연결, 초지능, 초가속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연결이 뭐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요. 또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요.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시대가 이제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지능은 뭐냐? 이전에 1, 2,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어떤 편리함을 주는 데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던 일들을 조금 더 편하게 기계화 시켜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인간의 이 지식 있잖아요. 지식의 분야, 지능의 분야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보다 더 월등한 초지능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고. 알파고가 왜 대단하냐? 왜 전 세계가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이긴 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바둑판은 19줄 곱하기 19줄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는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놀이예요. 스포츠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건데요. 이거를 사람들은 다 얘기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는 이건 안 될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세돌이 이겨 했는데 인간의 지능의 범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지능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초가속화 시대가 될 거다. 점점 빨라지고요. 급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상과 현실이 넘나드는, 연결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가상과 현실이 넘나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카톡만 해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상대방이랑 카톡을 해요. 근데 우리 얼굴 안 보잖아요. 그쵸? 가상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는 SNS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 글을 딱 올려요. 어디다가 올려요?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다 보고 느끼고 공감하고 초연결과 같이 또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현세 시대가 온다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좋다. 인공지능이 우리 되게 편리하게 해주잖아. 좋은 점 맞네? 라고 하지만 초지능화 시대가 되었을 때 지금 인공지능이 쉬리야 했을 때 대답해주는 애 있죠. 그 다음에 챗봇이라고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 같은 거 사면 카톡으로 이렇게 답변 다 해주잖아요. 네, 그게 다 챗봇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가서 검색하죠. 검색 기능도 다 인공지능이거든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지능화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될 거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도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대체해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가 화두로 딱 되었을 때요. 다 뭐에 대해서 걱정했냐?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실제로 미래 보고서, 미래 일자리 보고서 이런 데서 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쯤 되면 지금 존재하는 65%의 직업이 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직업군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우리를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어렵죠? 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나 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들, 과학자들은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촉매제가 뭐죠? 우리 빵 만드시는 분들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애 있죠. 예, 이스트.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금방 부풀어 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4차 산업혁명,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쭉 말하니까 어려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건 산업에만 있는 거고 경제 쪽만 관계가 있는데 소시민이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이 오면 천천히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딱 터지면서 우리한테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자, 코로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의 작은 도시는 아니죠. 중국의 한 도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12월에 발생이 됐는데 3월에 팬데믹을 선포하게 되죠. 불과 2개월 조금 넘은 시간에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예, 초연결, 초가속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또 바이러스는 뭐죠? 의학이잖아요. 의학 분야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겼죠? 의료계만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에요. 경제에 문제가 왔어요. 사회에 문제가 왔죠. 우리 막 거리두기 하고 방역하잖아요. 교육에도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따라붙는 단어들 중에 뭐예요?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런 단어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초연결, 초가속화, 초지능 사회가 그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눈에 잘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어렵다 그랬는데 코로나를 보니까 어때요? 이거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인재는 뭐고 교육은 뭐고 그걸 알아보면 코로나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안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한번 알아볼게요.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야 라고 얘기하면서요. 인공지능이 강인공지능으로 발달돼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럼 우리 뭐 필요해? 점점 더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 라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다음 세대, 미래 세계를 극복하고 가야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협력, 유연성, 지혜 이런 것을 가진 인재가 미래의 인재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협력, 유연성, 지혜를 가진 인재라고 하면서요. 앞으로는 상황맥락 지능이 있는 사람, 또 정서지능, 영감지능, 신체지능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은 좀 어렵지만요. 이런 거예요. 상황맥락 지능은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잘 인지하는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잘 분별하고요.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분별하는 거. 그게 바로 상황 맥락 지능이에요. 정서 지능은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고 상대도 느끼는 감정. 서로 공감하는 감정. 그게 바로 정서고요. 영감 지능은 말은 영감 지능인데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할까? 또 우리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런 실천적인 부분과 관련된 게 영감지능이고요. 신체지능은 어떤 몸의 건강이라기보다는요. 마음의 평정심. 지금 불안하고 혼란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4가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앞으로의 리더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일자리 보고서도요. 그 이제 일자리가 대체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역량이 필요한 세대다. 예전에는 3R을 강조했잖아요. 읽고 쓰고 계산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활용하는 역량, 능력이 필요한 시대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요. 10가지 역량을 얘기를 해줬어요.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작은데 보이시나요?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유형성. 되게 어렵죠. 근데 이런 10가지가 앞으로는 개발된 아이들이 미래의 리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여기 중에서 4가지, 4C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C의 역량을 대두를 해요.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서 이제 다음 세대 애들은 4C가 있는 애들을 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C가 뭐냐면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요. 그냥 무조건 따라 해서 너 이거 해? 그럼 네 하는 순응하는 애들이 아니라 분별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고요. 그 다음 창의력이요. 새롭게 생각해보는 거,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 그 다음 협업 능력이요. 이제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통 능력. 그래서 이 4C가 이제 교육과정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교육과정 안에 이게 반영이 돼서 아이들의 수업 안에서 이 4C를 기르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들 교육 그러면 지능하고 연결을 많이 짓잖아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능은 뭘까? 우리 그동안에는 어떤 지능이 되게 강세였죠? 지능하면 떠오르는 단어. 네, IQ. IQ는 왜 중요했냐면요. 1, 2,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요.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지식이 똑똑한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IQ형 인재를 기르려고 했었죠. 그런데 IQ형 인재를 막 선호를 한 거예요. 선호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IQ는 높아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IQ는 높아요? 근데 꼭 IQ가 높다 그래서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요. 공부 진짜 못해요. IQ가 낮아요. 근데 걔는 맨날 행복해요. 엄마 아빠 속 터지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 있어요? IQ가 낮은데 성공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두된 게 뭐예요? EQ요. 네, 그래서 IQ, EQ로 넘어왔는데 지금 앞으로의 세대는 뭐냐? SQ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SQ는 뭐냐면요. 영성지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영성,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의 숲을 걷다 하는데요. 종교적인 관념의 그런 영성이 아니라요. 종교의 범위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언어로 어떤 게 쓰이냐면 실존지능, 초월지능, 뭐 관계지능, 내면지능, 의식지능, 뭐 인식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요. 또 9번째 지능이다. 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능이다. 그래서 인간지능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어쩌면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세대가 올 거다. 그럼 IQ, EQ를 넘어선 이 IQ와 EQ를 뿌리가 돼서
얘네를 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지능이 필요하다. 그 지능이 뭐냐? SQ, 영성지능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문학가 괴테요. 문학가 괴테는요. 똑같이 그 젊은 시절에 지능으로 얘기하면 언어 지능이 엄청 뛰어났어요. 그 달병가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에 좋아하던 여자를 실연을 당해보고요. 상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문학 작품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자기의 아픔도 승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에 썼어요. 반대로요. 괴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괴벨스는 누구냐면요. 나치 정권 때 나치 이렇게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도 연설가니까 뭐예요? 언어가 엄청 뛰어났겠죠. 똑같은 언어 지능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몸에. 그 장애 때문에 자라면서 뭐 따돌림도 받고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승화를 시켰냐? 복수할 거야. 이 세상 가만히 안 둘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치의 연설가가 돼서 그 괴벨스가 한번 얘기하면요. 다 넘어갔대요. 아, 좋아, 공산주의, 좋아, 이런 식으로 그 사회주의, 그 이론들 한번 얘기하는 그 웅변에 대해서 쏙 빠져들 정도로 그렇게 언어적인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어 지능이 분명히 똑같이 뛰어났는데 왜 한 사람은 그것을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고 누군가는 왜 그거를 복수로 쓰느냐라고 연구한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이 언어 지능이란 IQ랑 또 감성 지능을 더 잘 바르게 활용될 수 있게 해주는 지능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영성 지능인 거예요. 그럼 영성 지능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우리 그런 말 있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딱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 어디 있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나 여기 왜 태어났는가? 나는 뭘 하며 사는가? 나는 왜 그 일을 하는가? 이렇게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답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 문제 얘기하면 그동안 들어봤지만 우리나라 교육 어땠다 그래요? 아닥하고 들어 이거잖아요. 말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 그러면은 educate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교육인데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주입식이라 그랬죠. 그냥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단은 다 집어넣어. 엄마 나 아니 이거 하고 싶어. 조용히 해. 그냥 공부해. 나중에 대학 가서 다 하면 돼.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왜 소통이 안 돼요? 아까 아이들은 교육과정에 뭐가 있다 그랬죠? 사시. 얘네들은 사시가 있어가지고요. 교육과정 안에 토론하고 비판적 사고를 키워가고 소통하고 친구들하고 협업하고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데 부모님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3R 시대. 읽고 쓰고 계산하고 여기에 멈춰 있으니까 당연히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넘어가서 필요한 지능이 뭐다? SQ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대를 좀 봤어요. 제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코로나 시대 급변하고 있고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불안해요. 아이들 집에만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학원 보내려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되고요. 안 보내려니까 우리 애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고 그래서 다들 뭐만 얘기해요? 끝나기만 하면. 우리 막 끝나면 정말 대단한 걸 할 것 같아요. 다들 끝나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뭘 해야 되지?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될까라고 보다가 이 시기랑 비슷한 성경의 때를 찾았습니다. 언제일 것 같으세요? 자,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뭐만 기억하라 그랬죠? 새로운 시대.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경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언제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을 때요. 신명기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압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 다음에 모압 언약 이렇게 얘기 가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새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PPT로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큰가요?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그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와 관련된 이 말씀,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이제 약속의 땅,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저도 그 생각 드는 거, 4차 산업혁명 시대, 뭔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 이 시대 앞에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보면요.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시기에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는 건 뭐냐면요, 내 내적인 자원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성품, 계획, 의지, 내 내적인 걸 다 동원해서. 힘을 다하라는 건 뭐냐면요, 외적 자원을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위치, 힘, 능력인 거죠. 그걸 다 동원해서 뭐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아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이게 진짜 우리 시대의 대안이 아닐까. 공교롭게도요, 이 말씀은 사실 하브루타 그러면 항상 이 말씀이 나와요. 하브루타 조금 아시는 분들, 하브루타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 나오거든요. 제가 하브루타를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지금은 소천하신 고 전성수 교수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오셔서 하브루타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뒤에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저희 교회에서 쉐마 학교가 생겼어요. 그 맥락이 다 하브루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공교롭게도 제가 2월에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영화부 공과를 써야 되는데요. 그냥 한과만 써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한과를 쓰는데 하필이면 딱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신앙 교육의 근본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하브루타는 뭐예요? 하브루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하브루타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하브루타 도대체 왜 교육해야 될까? 신앙적인 면을 지금 봤잖아요. 두 번째는 하브루타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 때문에 그래요. 하브루타를 하면요, 원래 하브루타는 어떤 걸 하는 거였냐면 말씀과요, 말씀을 해석한 탈무드를 가지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쌓이겠어요? 우리가 탈무드 그럼 무슨 책이라 그러죠? 지혜의 책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 지혜 좋게 한다고 우리 초등학생 부모님들 집에 꼭 탈무드 한 권씩은 다 있지 않나요? 네, 다 한 권씩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다 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가 쌓이는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브루타 하면서요, 학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브루타와 아까 그 사씨 얘기한 거 있죠. 비판적 사고력과의 관계, 뭐 하브루타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하브루타와 협업 능력과의 관계, 뭐 하브루타와 그다음에 소통과의 관계, 이런 거 다 연구를 해봤더니 다 영향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발달하더라. 그래서 사씨를 키우는 교육이 되는 게 바로 하브루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제 무슨 시대다 그랬죠? SQ의 시대다. SQ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그랬죠. 하브루타가 바로 SQ를 개발시켜주는 교육이 됩니다. 하브루타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미 초월 지능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 우리 큐티 할 때 항상 뭐 하죠? 난 어떻게 살 것인가? 큐티의 적용이 다 그거잖아. 이 말씀을 가지고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SQ가 당연히 개발되고 더 키워져 갈 수밖에 없는 교육이 바로 뭐다? 하브루타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브루타 교육이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안이 되는 하브루타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와 한다면 소통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힘드시지만 제가 읽을게요. 자, 하브루타란 뭐예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성수 교수님께서 교육학적으로 하브루타는 이거야 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하브루타는 뭐냐? 다 똑같아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문화이다 라고요. 하브루타는 교육법, 소통법, 독서법, 학습법이 아니라 그런 거 이전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질문하고 답하는 거를 삶에 그냥 배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질문들을 자녀에게도 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효를 교과과정에서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우리나라 그 교육과정 과목 중에 효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럼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효의 민족이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 과목 중에 한마는 할 때 한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한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바라볼 때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한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브루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흘러와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많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의 삶 속으로 가서 얘네들이 하브루타를 하고 있나라고 보면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송수 교수님이 이런 것이 하브루타야 라고 정의한 거죠. 유대인들한테 가거나 혹은 이스라엘에 유학하시거나 이스라엘에 가서 사시면서 이스라엘 대학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 하브루타 한다며? 라고 물으면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문화예요, 그냥. 하브루타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냥 대화하는 거. 그래서 하브루타는요, 공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택시 타고 가요. 택시 안에서 택시 아저씨랑 주고받는 대화도 하브루타가 될 수 있고요.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도 하브루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서로 답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하브루타가 되는 거죠. 그럼 하브루타 개념, 정리, 특징 이런 거 좀 지루하잖아요. 지금 벌써 이론 강의만 한참 들었거든요. 몸이 좀 찌뿌둥하시죠. 그래서 실제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브루타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요. PPT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탈무드 하브루타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마스크 때문에 힘드셔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아이들하고 하브루타 수업을 가면요. 꼭 큰 소리 내어 같이 읽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읽으면 옛날에 가난뱅이였던 벼락부자가 있었다. 현자는 그에게 한 마리의 말과 마부를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부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 벼락부자는 3일 동안 집적 말을 끌고 걸어갔다. 자, 이런 탈무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강의 가면은 가까운 데서 막 물어보는데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같이 그냥 만들어 볼게요.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이런 질문들, 아니요, 그 앞에요. 앞에 페이지. 옛날에는 도대체 어떤 때가 옛날이야? 우리가 옛날에 뭐 또 우리 어르신들 나 때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도대체 옛날이란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요, 가난뱅이라 그랬는데 가난뱅이가 뭐예요? 단어의 뜻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벼락부자가 있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벼락부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 부자면 벼락부자라고 얘기하느냐. 장로님 어느 정도 되면 벼락부자라고 하시겠어요? 엄청 비싸요. 한 몇 억 정도? 100억 정도가 벼락부자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한 20년 전 넘어가 볼까요? 그때 벼락부자 그랬을 때도 100억이라 그랬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0년 전에 무슨 책이 나왔었냐면 1억 만들기. 1억 만들기 책 나왔거든요. 부자 아빠 1억 만들기 뭐 이런 책. 그러니까 벼락부자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현자는 왜 그 사람한테 한 마리 말과 마부를 주었을까? 라는 질문도 있겠죠.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질문이에요. 아이들이 만든 질문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왜 마부가 사라졌을까? 왜 벼락부자는 마부를 안 구하고 직접 끌고 갔을까? 왜 현자는 그 말과 마부를 주었을까? 어떻게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을까? 벼락부자가 좋은 것인가? 로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제 벼락부자 하면서 로또까지 갔어요. 벼락부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감정으로 갔죠. 왜 말을 안 타고 끌고 갔을까? 3일이의 마부가 돌아온 것일까? 가난뱅이였을 땐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벼락부자가 되어 놀고만 살았을까? 아니면 꾸준히 일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벼락부자는 가난했던 시절이 그리울까? 여기에 깔린 건 뭐예요? 행복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하냐? 아니 별로 생각만큼 안 행복해서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오히려 가난뱅이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누가 만든 질문이냐면요. 초등학생 애들이 만든 질문이에요. 앞에서 있는 것이요. 몇 문장이었냐면요. 문장으로 얘기하면 4문장짜리 짧은 탈무드 이야기였어요. 4문장짜리 짧은 탈무드 이야기에서 제가 제시한 것만 14개의 질문인데요. 아이들은 모으면요. 40까지도 나와요. 제가 강의를 갔는데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앞에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탈무드 하브루타.
아버님이 강의를 오셨어요. 가족 세미나처럼 했는데요. 꾸벅꾸벅 조시다가요. 아버님 질문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농담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물으시더라고요. 현자는 김현자였을까 박현자였을까? 어쩌면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요. 아이들은 현자가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당연히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 그리고 아는 정도가 나오는 거죠. 깊이 정도가 다르고요. 제가 하브루타를 하면서요.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뭐냐면요. 원숭이 3마리가 있었다 해서 원숭이 3마리에 관한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면 탈무드에다가 이렇게 질문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간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랑 강의하시는 때였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지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질문 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드리거든요. 질문을 만들었어요. 하브루타는 질문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짝이라 그랬잖아요. 꼭 2사람씩 짝을 지어드려요. 짝을 지어서 짝이 자기가 만든 질문을 가지고요. 상대방한테 질문해요. 그럼 아까처럼 현자는 김현자였을까요? 박현자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다수의 모임에서요. 누군가가 좀 이상한 소리 해요. 내 생각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안 들으면 돼요. 그때부터 뭐 하시면 돼요? 핸드폰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 5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조금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가 갈려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그 사람 얘기를 전혀 논리도 안 맞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랑 다른데도 맞아 그랬었지 하고 완전히 틀어져서 그 얘기랑 호응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때부터 핸드폰 보고 시계 보고 아니면 다른 얘기를 꺼내죠. 그런데 하브루타는 1대1인 거예요. 바로 코앞에 옆에 사람이 있어요. 김현자일까요? 박현자일까요? 이러는데 뭐라 그래요? 경청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브루타가 좋은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김현자일까요? 박현자일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대화가 끊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 잘 알아두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좋은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한테 묻는 거예요. 그 유치부 정도 되는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예요. 전도사님 애들이요. 너무 많이 물어봐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내려준 처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예, 하브루타가 그래요. 맞다 셰프라고 그래서 내 생각은 뭐니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브루타를 하면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5명이었으면 내가 이 사람이 저 뭐 또 저걸 질문하고 있어 라고 하고 이미 벽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나 딴 거 해요. 그렇지만 1대1이다 보니까 내가 벽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청이 되고요. 존중이 되고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받고 그게 탈무드가 되는 거죠. 자, 퀴즈 하브루타 한번 내볼게요. 네, 퀴즈 하브루타가 있어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미국에 사는 가난한 집안의 질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몇 분 여쭤볼게요. 미국에 사는 가난한 집안의 유태인 아가씨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해요. 잘 됐구나. 근데 유태인이 아니에요. 괜찮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흑인이에요. 괜찮다. 인종 문제에 대해서 너그러워하지 않겠니? 근데 실업자예요. 괜찮다. 점점 이제 문제가 커지죠? 네가 벌어서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근데 집도 없어요. 괜찮다. 우리도 단칸방에 살지만 아빠가 응접실에서 자면 되니까 너희 부부가 침실에서 자거라. 그럼 엄마는 어디서 자요? 자, 여기서 질문이요. 엄마는 어디서 잘까요? 엄마는 도대체 어디서 자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 크게 손 들어주세요. 거실에서 잔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또요? 네.
집 나간다. 왜요?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팠다는 건 뭐예요? 괜찮아 한 게 괜찮은 게 아니죠. 네, 집 나간다. 또 다른 분이요. 엄마 어디 있어야 할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랑 강의를 대면으로 우리 마스크 다 빼고 하셨으면요. 뭐 할 거냐면요. 여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할 거예요. 한 사람씩 다. 하브루타는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나온다고 전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랑 똑같은데요. 저도 저 생각했어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절대 안 돼요. 아이들 교육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뭐라도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빠랑 같이 응접실에서 잔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해봤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남편 몰래 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 가서 살 거래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예, 남편 몰래 집이 있을 수도 있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답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 맞추셨어요. 집 나간대요. 네, 집 나간대, 진짜. 예. 상품이요. 제가 나중에 커피 사드릴게요. 집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집 나간다라는 저는 지금은 이제 묻고 답을 그냥 끝내버렸는데요. 정말 수업에서 이걸 하게 되면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 너는 혹시 괜찮다고 말했는데 말만 괜찮지 속은 안 괜찮았던 적은 없니? 또 결혼이잖아요. 당신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더 나가면요. 혹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내 안에 갖고 있었는데 자녀가 장성해서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그 조건에 안 맞는다면 만약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떡할래? 이렇게까지 질문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라고 하니까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요. 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랑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산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닿았을 때요. 대처하는 방법은 누가 더 잘할까요? 네, 생각해본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이 하브루타를 하면서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우리는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드온처럼 이렇게 사세요. 우리도 만약에 거의 주입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설교라 다른 분야라서 옳다 그르다의 말은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공과 시간 같은 경우는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네가 그 상황이라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니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을 거니?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너는 그 일을 할 거니 도망갈 거니? 아니면 도망갈 거니도 필요 없고요. 넌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하브루타는요. 열린 질문을 해줘요. yes, no 하고 폐쇄된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림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가요. 원래는 탈무드랑 토라를 가지고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해본 것처럼 텍스트를 보면서 질문을 만드는 건데요. 한국적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다양한 요소들이 생겼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뭐죠? 이쪽 그림 아니고요. 아기돼지 삼형제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애기 엄마들. 자, 애들하고 이제 책을 읽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가 책 읽어줄게. 아기돼지 삼형제. 촥! 이미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작가들, 출판사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메인 페이지요. 첫 페이지요. 앞, 뒷 페이지에요.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그걸 그냥 휙 넘어가요. 그리고는 제목만 딱 읽어주죠. 심지어 우리 어떻게 해요? 글자 가르친다고 아기, 돼지, 삼형제. 예, 글자 가르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돼서요, 대화가 가능한 아이들인데 같이 책을 본다. 그럼 아까 그림은 띄워주셔도 돼요. 이 그림이에요. 자,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 너 궁금한 거 있니? 이 그림 보면서 한번 질문 만들어 볼래? 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들이 만드는 질문들은 뭐냐면요. 이래요. 누가 제일 큰 형일까? 네. 저기 보니까 뒤에 엄마인 것 같은데 엄마는 왜 작고 앞에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는 크게 그렸을까? 저기 뒤에 있는 집 보이세요? 저 집은 누구 집일까?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가 두 발로 걸어? 네, 지금 그림이 지금 두 발로 걸어 있잖아요. 돼지가 두 발로 걸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해는 왜 없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엄마 쥐하고 새하고 있는데 왜 쥐도 두 마리고 새도 두 마리야? 이런 거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 계시잖아요. 어머니 여자들은요, 이 그림 한 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제목이 아기 돼지 삼형제잖아요. 그러면 뭐만 보이냐면 돼지만 보여요. 여자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제가 여기다 카페 그림 한 장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미 그 카페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뭐가 나오냐면 뭘 시켜 먹었을까? 분위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뭐가 맛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미 현장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 책을 읽을 때도요. 질문을 만든다. 그럼 엄마들은 무슨 질문 만들까요? 돼지랑 관련된 질문만 만들어요. 자,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엄마다 라는 전제하에 내가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저학년 아들. 아들이 없으세요? 저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었군요. 네, 저기 있죠. 남자애들이요. 아까 그 그림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남자애들 보고 만들려고 그러면 얘네 어디 만드는지 아세요? 저 책 끝에 있는 출판사 있죠. 엄마 이 출판사 이거 뭐예요? 이 글자는 뭐예요? 엄마 여기 위에 구름이요. 왜 구름을 이렇게 다 안 그리고 옆에다가 그려놨어요? 엄마 여기 밑에 돌멩이요. 여기 쥐 하나는 왜 돌멩이 위에 올라가 있고 한 명은 돌멩이에 안 올라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메인이 아니라 주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림 하부르타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엄마들 조심하셔야 돼요. 속 터지시면 안 돼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잘못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아들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얘는 질문을 이상한 것만 해.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보인대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그 질문도 너는 그게 보였구나. 다른 얘기 해주시면 돼요. 이건 출판사 이름이야. 와, 엄마는 못 봤는데 인정해 주시면 돼요. 엄마 못 봤잖아요. 우리 솔직해질까요? 출판사 보려고 하셨던 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돼지 말고 다른 거 보신 분, 제가 질문하기 전에. 거의 없거든요. 뭐 있으세요? 관찰력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림 하부타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틔울 수가 있습니다. 애들은 무궁무진하게 질문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아기, 돼지, 삼형제. 어딨어? 손가락 해봐. 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다 하나 넘어갈까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림 하부르타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 뭔가 느낌 오시나요? 뭔 거 같으세요? 이 그림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시계인 건 저도 알아요. 안타깝네요. 이거 저희 주보에 6면에 가족 하부라 할
하부루타 할 때 나오는 그 그림이랑 비슷한 이미지들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거 이번 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나올 주보에. 가족 하부루타 하고 있다. 다 하고 계신다니까 손 안 드시는 거로 알게요. 아이들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 놓고도 질문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 하부루타는요, 아주 고맙게도 우리 금목사님 이하 몇몇 사역자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질문 만들거든요. 더 좋게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저희 진짜 고생해서, 저희가 아니죠, 이제 제가 안 하니까. 금목사님 진짜 고생해서 만드시는 가족 하부루타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때로는요, 나는 좀 불편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이게 별로 안 궁금한데? 이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가 체육관에서 쉐마를 했잖아요. 쉐마할 때 저희 아이들이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래서 같이 쉐마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쉐마 본문이, 성경 본문이 나오고요. 이 질문을 사역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부모랑 아이가 질문하고 답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쉐마 초창기라 본문이 뭐가 나왔냐면요, 너무 쉬운 본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가능한 본문들이요. 뭐 다니엘 이야기, 뭐 삼손 이야기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답만 말해보니까 끝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럼 네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니? 라고 반대로 물으니까 아이가 질문을 하거든요. 시계 하나를 보고도 저희가 하부루타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걸 딱 봤어요. 어떤 질문 만들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 보세요. 양희원 장로님, 질문. 벽시계인가요? 손목시계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또 누구를 물어볼까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세요?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질문의 힘이에요. 제가 질문하지 않았다면요, 그냥 이렇게 관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말해봐라. 잘 말하네. 좀 긴데, 뭐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이 가면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격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갖는 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계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있는 거죠. 너 이 그림 보면서 시계라고도 얘기 안 해줘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이게 시계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네가 질문 만들어봐 라고 얘기한다면, 엄마 여기 왜 숫자가 있어요? 라는 정말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친구라면은 뭐예요?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시계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런 질문들. 시계가 없다면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시계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과학적인 접근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시계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계의 모양은요? 시계 재질은요? 또 나의 시계는 빨리 가고 있나요? 늦게 가고 있나요?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가는 거죠. 언제 시계를 보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만들 수 있고요. 하루에 몇 번 시계를 보나요? 또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인생에서 시간이 가장 늦게 간다고 생각했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혹은 가장 빨리 흘러서 너무 아쉽다. 혹은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이렇게 시계 하나 가지고도요, 너무너무 많은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소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죠. 그림 같은 거. 그래서 여행 같은 거 많이 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행 가는 분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죠?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가세요. 그냥 타.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 가르칠 때 너 휴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은 몰라요. 그냥 바닷가에서 놀다 왔어요. 그런 아이들. 명절 때 할머니 집 갔다 왔대요. 할머니 집 어디야? 지역 몰라요. 가면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할머니네 집은 어디야? 어느 지역이야? 가면서 배경 보면서요.
제가 왜 그림 하브루타 쪽으로 많이 보여드렸냐면요. 우리의 모든 건 다 그림이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딱 찍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 언제 모인 걸까? 뭐 하려고 모인 걸까? 강연을 듣는다면 강의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브루타 부모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브루타가 이런 건지는 알겠는데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하브루타 부모의 역할이자 소통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설명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처럼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엄마 잘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뭘까? 라고 해주는 거죠. 자녀의 답은 오답은 없다. 우리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틀렸어. 틀렸어가 아니라 얘가 말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내재하고 전제하고 들으라는 거죠.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요. 세 번째,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빨리빨리 문화라서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했는데요. 답이 안 나오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누구누구가 질문을 엄청 했다더라. 언니 우리 애하고요. 요거 했는데 이 질문도 하고 이 질문도 하고 이 질문도 하고 이렇게 되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라고 듣고 온 엄마가 우리 아이랑 그걸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대에 부푼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근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아이가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네 번째는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엄마가 다 정해주죠. 그래서 답을 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자녀들이 어떤 답을 하잖아요. 그럼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이것도 무조건 칭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얘기를 딱 집어서 그 말한 것 중에 그래서 너 이런 단어를 썼어?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냈어? 포인트를 가지고 칭찬을 해줘서 주는데 칭찬도요. 조금 더 좀 좋게 같이 환호해주면서 칭찬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앉아서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 이제는 힘들어요. 아이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주제를 정할 수 있게 해도 돼요. 만약에 하브루타 아까처럼 이제 어떤 물체에 관련된 질문을 만든다. 그러면 엄마가 와서 오늘은 컵에 대해서 엄마랑 질문 만들어 볼까? 오늘은 엄마랑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라고 엄마가 제시를 해줬다면 한 번 정도는 너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 라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요. 제가 그 하브루타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지속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김명 전도사는 하브루타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제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느 날 집에 갑니다. 차를 딱 세우고 들어가요. 나 하브루타 하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것처럼요. 나 하브루타 하는 여자야. 이런 마음으로요. 마음을 다지고 가요. 나 하브루타 하지. 나 하브루타 하는 사람이야. 질문해야지. 이러고 집으로 가요. 문을 딱 열죠. 그랬더니 집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뭔가 애들이 막 어수선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잘 지냈어? 부터 가요. 눈의 시야가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이쪽으로 안 가요. 근데 어떤 날 막 바쁜 거예요. 늦었다. 빨리 가서 밥 해야 되는데 막 급하게요. 막 차도 끽 세우고 막 급하게 뛰어가서 올라가서 문 딱 열었어요. 나 되게 열심히 왔잖아요. 열심히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브루타 하는 사람이라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엄마가 놀다가 왔니?
집에 딸이 둘이나 있는데 뭐 이렇게 저의 모습하고 아닐 것 같은 단어들을 많이 내뱉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엄마는 어떠니? 안 돼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아까 제가 하부르타는 문화라 그랬잖아요. 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시려고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해보고는 아우 안 돼, 어려워, 못해. 그러면 미래의 아이들을 아까 얘기한 미래 시대의 미래 역량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학교에서 사시 역량을 배워가며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 자라나는데 엄마는 자꾸 라떼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또 문 쾅 닫고 들어가고요. 엄마는 거기서 이제 애들한테 효, 예의 이런 거 얘기해봐야 안 먹히는 거죠. 하부르타 아이들하고 제가 실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넘어갈게요. 하부르타의 종류 우리 16번째 슬라이드로 가면요. 밥상머리 하부르타가 있어요. 밥상머리 하부르타가 있고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나요? 식사 때 아이들하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요 밥상머리 하부르타를 생각하고 나서 저희 애들하고 대화를 봤거든요.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먹으러 갔어요. 근데요 맛있네. 이 집보단 저 집이 더 맛있네. 다음에는 그 집에 가야겠다. 여기는 뭐 딴 게 들어갔네. 네 거는 맛있니? 내 거는 맛있는데. 오늘 좀 빨리 먹었네. 조금만 더 있을까? 콜라도 먹을래? 음식 하나 더 시킬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대화했다고 속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남편들하고는 어떠세요? 아내분들하고 혹시 또 경상도 사나이 되셔갖고 아는 밥은 자자 이러시는 건 아니신가요? 남편이랑도 별로 대화 안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거 맛있지? 이거 만들었어. 어때? 맛있어? 맛있으면 반응 좀 해. 뭐 이런 정도? 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하고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 어땠어? 오늘 하루 일과는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베갯머리 하부르타예요. 베갯머리 하부르타를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전사님,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베갯머리 하부르타 아기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아이들이 하부르타로 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고학년이라 그래서 얘한테 아까처럼 탈무드 딱 가지고 나서 앉아봐. 엄마가 탁 왔는데 탈무드 좋대. 질문만 들어봐. 이거만큼 잘못된 모습이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밤 자는 아이 옆에 가세요. 오늘 잘 지냈어? 오늘 뭐 했어? 그게 베갯머리 하부르타예요. 더 정확하게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누워서 성경책 읽어주고요. 성경 동화 읽어주고요. 또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 읽어주고요. 그게 베갯머리 하부르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더라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 고1인데도요. 가끔 엄마 이러고 손 내밀어요. 징그럽기도 한데요. 갑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물꼬가 돼요. 어땠어? 뭐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그랬는데 고1 아이랑요. 12시에 이렇게 엄마 나도 좀 안아줘 그래서 갔는데 새벽 3시까지 둘이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네, 물꼬가 그렇게 트더라고요. 오히려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많잖아요. 그 밤에 딱 가서 남자애들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아마 오지도 말라 그럴걸요. 앉지도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서서히 하셔야 돼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일상 하부르타를 좀 저는 권해드려요. 일상 하부르타는 뭐냐면 일상적인 하부르타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요. 예전에는 밥 먹었어? 학원 갔어? 숙제했어? 뭐 이런 어떤 확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땠어?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네 생각은 뭐야? 이런 거야. 음식을 먹는데도 뭐 먹으러 갈래? 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러고 있어요. 기다려 주시나요? 저희 집 창피하지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 저녁 뭐 먹으러 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얘기 안 하는 큰애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둘째는 난 이거 먹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딴 걸 얘기해요. 저희 집 뭐 먹으러 갈까요? 예, 아빠가 먹으러 가자고 한 거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 그래서 하브루타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질문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애들한테.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선택권 다 줬어요.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근데 답정 너라 그러죠. 답은 이미 내가 갖고 있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브루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 하브루타에서 평상시에 그냥 삶에서 아이들하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요. 너 괜찮니? 좀 물어봐 주세요. 너 요즘에 학교 안 가는데 기말고사 앞에 두고 있는데 왜 공부 안 해? 이거 하지 마시고요. 너 괜찮니? 혹시 걱정돼서 속상하진 않니? 네, 마음을 좀 열어주시는 그런 질문을 하면 좋겠고요. 영상으로도 많이 합니다. 요즘 애들은 영상 매체에 굉장히 잘 발달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광고요. 한 컵 광고를 가지고도 저는 일부러 요즘 진짜 광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 광고가 쑥 지나갔는데요. 뭐를 광고하는 광고인지를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저 무슨 광고야? 라고요. 그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매체의 도구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5분 만에 정리를 끝내드릴게요. 20세기에 아주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칼바르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갖고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신문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신앙과 삶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어요. 코로나 시대가 닥쳤어요.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를 읽으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대가 성경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림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주셨어요? 쉐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두 가지가 접합점을 딱 이룬 게 하브루타다라고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 동의하시면 실천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그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에 주황색으로 뭐라고 써놨죠?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써놨죠. 포스트 코로나와 영적 화랑도 그러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는 무슨 뜻이라고 우리 배웠는데요. 뭐죠? 코로나가 끝난 뒤에요.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많이 뭐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끝나면 이거 언제 끝나? 근데요, 얼마 전에 경인교대에 있는 교수님이 유상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유청상 교수님이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코로나가 종식이 되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는 극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그거예요. 예전에도 패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쥐가 종식이 됐나요? 이 땅에 쥐가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 쥐가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못할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종식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지금부터 극복해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죠.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제 가을 학기까지 또 간다 그러고요. 겨울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입에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코로나, 언제 끝나? 죄송하지만 아직 몰라요. 언제 끝날지. 코로나 끝나면 한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가 먼저 오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쉐마에서요. 너는 먼저, 너 먼저 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저희가 어떤 강의나 세미나를 들으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가셔서 아이한테 얼른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는 방법들 아까 실존지능, 영성지능, 초월지능 얘기했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본질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왜 살지? 나는 뭐 하지? 난 여기 왜 있지? 나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여기 앉아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나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그런 질문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 기도에 오셨잖아요. 이제 하브루타, 이제 다 하브루타 이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바뀌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러 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뭘 질문할지, 나에게 문제가 뭔지, 내가 지금 가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뭔지 보시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주야. 눈물 콧물 쏟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들었는데 이거 하면 될까요? 저거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우리 그 슬기로운 교회 생활 편에서도 있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방법 중에 성경 본문 미리 읽고 오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문 읽어보시면서요. 질문하는 거죠. 이 본문은 도대체 뭘까?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여기에 본문을 잡으셨을까? 주보 보면 제목도 나오잖아요.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시려고 이 본문에 이 제목을 하셨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거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 의미들 찾아보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먼저. 그래서 아이들하고 일도 생기면요. 어떻게 하고 아시는 지인들한테 전화 들고 전화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요. 한 번은 아이하고요. 깨웠거든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5분만, 엄마 10분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든 보냈어요. 그리고 자, 그때 김명 전도사는 어떤 전도사? 하브루타 하는 전도사예요. 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는 하브루타를 좀 한 거예요.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앉아서 적어봤어요. 이 아이를 잘 깨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분만 10분만 하는 아이에게 나는 화를 내야 될까? 아니면은 한계선을 정해줘야 될까? 아이랑 싸우지 않고 아침에 깨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전날 약속을 한다면 될까? 만약에 아이가 약속을 했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가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유치해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그 아침에 학교 가는 애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앞으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본질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질문하는, 하브루타 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아이들에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전도사님 그래도 애들하고 뭐 할 거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만 딱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21 슬라이드예요. 언제부터 시작할까? 언제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밤부터 하셔야 돼요.
코로나 안 끝납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시냐면요. 밥상머리 하부루타. 그냥 하나만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너는 친구랑 뭐 하고 놀았어? 이런 거요. 베갯머리 하부루타. 오늘 밤부터 가서 만약에 질문이 안 되면요. 가서 엉덩이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말해주세요. 넌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가 축복기도 한다. 이렇게요. 먼저 마음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마음문도 안 열리고 관계 형성 옛날처럼 냉랭한데 갑자기 엄마가 돌변한 거예요. 오늘 하부루타 배웠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뭐 하고 지냈니? 막 이러면 얘가 놀라죠. 또 뭐 배워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된. 3번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1분 스피치요. 저학년 애들은 따라 할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1분 스피치 해보자. 1분 요즘 핸드폰 다 있잖아요. 1분 타이머 맞추고 1분 동안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뭐든 상관없어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외로요. 1분이란 시간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 10초 됐는데 말 다 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1분 길지 않으면서 교육적 효과 진짜 뛰어나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했었는데요. 굉장히 회개했어요. 저는 그때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24시간을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요, 24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요. 학교 끝나고 그때 이제 차량 픽업하면서 타자마자 1분 스피치 하자. 그때는 이제 그게 좀 돼가지고 그 1분 동안 얘기하는 게요. 정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다 그래서 아이를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분 스피치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부루타 가족대화, 우리 교회, 주보, 6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번 가정예배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상 하부루타 실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영성의 숲을 걷다. 영성 설교 강연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앞으로 무슨 시대요? 영성 시대. 부모님들이 먼저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성이 종교적인 영성은 아니지만 같이 맥락이 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건강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셔서 우리 아이들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미래 역량, 인간 지능, 9번째 지능, 실존 지능, 영성 지능, 10대 역량 이런 거 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리더로 자라는 그런 광천의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